여보, 마당에 저 트럭은 뭐예요? 우리의 첫날 밤, 내가 물었다. 아, 엄마랑 동생이 구미에서 이사 오는 길이야. 내가 가서 문 열어줘야지. 남편은 내 아파트 열쇠를 움켜쥐고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소파를 아파트 입구로 끌고 왔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여러분이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늘 감사드리며 즐거운 청취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다. 이제는 최씨가 되었지만 아직 세성이 입에 붙지 않아 혀가 삐걱거리는 박다혜 씨는 대구의 한 전문대학에서 유능한 교수법 연구원으로 통했다. 그녀의 나이는 30이었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알고 매일이 어제와 같은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5살 때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면서 냉장고 위 무당벌레 자석 옆에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갔을 때 사람은 그 무엇보다 변치 않음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아버지가 홀로 그녀를 키웠다. 박동근 씨, 공장 현장 반장이었다. 손재주는 황금 같았고 성격은 북유럽 사람처럼 과묵했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고장난 모니터를 고치는 법,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법까지. 다혜야, 눈을 보지 말고 손을 보거라. 물이 새는 수도꼭지에 새 너트를 조이며 아버지는 말하곤 했다. 손이 모든 진실을 말해준단다. 3년 전 췌장암이 그를 앗아갔다. 진단부터 소독약 냄새와 절망이 가득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고작 4개월이 걸렸다. 죽기 직전 그는 앙상해진 손가락으로 딸의 손을 꽉 쥐고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내 요새다. 딸아, 누구에게도 내 집 열쇠를 주지 마라. 알겠니?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서 그녀는 대구의 한적한 주거지역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90년대 말에 지어진 복도식 9층 아파트, 7층이었다. 창문은 놀이터를 향해 나 있었다. 그보다 먼저 돌아가신 조부모님께서는 작은 주공아파트 한 채와 난초 무늬가 그려진 백자 닭이 세트를 남기셨다. 6개의 얇은 찻잔으로 이루어진 가보였다. 좋은 그릇에 담으면 맹물도 더 맛있는 법이란다. 이 할머니는 둥그런 찻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며 말씀하시곤 했다. 다혜는 아파트를 판 돈과 아버지가 남긴 저축으로 집을 수리했다. 은은한 무늬가 있는 밝은색 벽지, 아이보리색의 새 부엌, 몸을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소파. 8개월 전 대학 동료인 수학과 이선영 선생이 그녀를 회식 자리에 불렀다. 그녀는 코끝에 안경을 추어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다혜 씨, 꼭 와야 해. 그녀는 채점할 시험지를 넘기며 제잘거렸다. 내 사촌 동생이랑 그 친구가 올 거야. 최민석이라고 철강 회사 자재팀에서 일하는데 미혼에 나쁜 버릇도 없어. 다혜 씨도 이제 혼자 그만 지내고 사람 좀 만나야지. 선생님도 참 꼭 시골 중매쟁이 같으시네요. 다혜는 손사래를 쳤지만 회식에는 나갔다. 최민석은 뷔페 코너 앞에서 그녀에게 소개되었다. 선영 씨는 마치 복권 1등 당첨자를 건네주는 듯한 표정으로 둘을 서로에게 데려다 주었다. 서로 인사해요. 우리 다혜 씨는 정말 똑똑하고 대구에 자기 집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말했던 최민석 씨. 최민석은 35살의 다부진 체격에 자신감 있는 미소와 굳건한 악수를 건네는 남자였다. 그는 철강 납품, 물류, 그리고 사람들과 협상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처럼 무게감 있게 말했다. 넓은 어깨, 꼿꼿한 등, 상대를 유심히 살피는 눈빛.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공간을 장악하는 그런 부류의 남자였다. 교수법 연구원이시라고요? 그가 그녀에게 샴페인을 따라주며 되물었다.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겠네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저는 그저 너트나 조이는 사람인걸요. 어머, 너트 조이는 건 더 쉬운가요? 다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어떤 너트냐? 그리고 누가 조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가 윙크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관계는 쏜살같이 발전했다. 대학 정문 앞에 놓인 꽃다발, 저녁마다 걸려오는 전화, 강변을 따라 걷는 긴 산책. 민석의 곁에서 그녀는 30살의 고아가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필요하고 보호받는 여자라고 느꼈다.
그는 등 뒤에 든든한 벽이 있는 듯한 안정감을 주는 법을 알았다. 3년간의 외로움 끝에 찾아온 그 감정은 혹한 뒤에 따뜻한 차처럼 영혼을 데워주었다. 2달 후, 그는 그녀를 구미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소개하러 데려갔다. 고속도로로 137km, 해바라기 밭과 드문드문 보이는 시골 마을을 지나쳤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할머니들이 신문지 고깔에 담은 해바라기 씨를 팔고 있었다. 걱정 마. 민석은 기어스틱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우리 엄마 까다로운 분 아니야? 단순하셔. 유라도 괜찮은 애야.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고 여사는 낡은 주공아파트 2층 집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머리를 단단한 쪽으로 틀어 올리고 사람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키가 작고 땅딸막한 여인이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 그녀는 다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외쳤다. 우리 민석이가 하도 혼자 지내서 걱정했는데 어서 들어와. 차 준비해놨어. 아파트는 묵은 김치 냄새와 오래된 물건들에서 나는 냄새로 그들을 맞았다. 낡은 아파트 벽에 영원히 스며드는 그 특유의 냄새였다. 갈색 장미문의 벽지, 푹 꺼진 소파. 벽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젊은 시절의 고 여사, 책가방을 맨 학생 민석,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유라. 유라야, 집주인이 집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나와서 인사드려. 민석의 여동생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붉게 염색한 머리에 지루한 표정을 한 22살의 아가씨였다. 그녀는 시장에서 물건을 평가하듯 다혜를 훑어보고는 힘없이 손을 내밀었다. 최유라예요. 그냥 유라라고 부르세요. 차를 마시는 동안 고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혜의 직업, 월급, 아파트에 대해 캐물었다. 다혜에게 대구에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에 띄게 활기를 띠었다. 세상에, 자기 집이 있다니, 그게 진짜 힘이지. 우린 여기 이 구멍 같은 데서 사는데, 대구는 월급도 그렇고 기회도 많잖아. 근데 여긴 뭐가 있어? 내가 가죽 재킷이나 받는 동네 세탁소가 전부지. 유라도 겨우 지방대 야간이나 다니고. 엄마, 그만 좀 해. 민석이 얼굴을 찌푸렸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대구 사람들은 제대로 사는데 우린 여기서 썩고 있잖아. 유라는 눈을 치켜뜨고는 스마트폰에 코를 박았다. 다혜는 어색함을 느꼈다. 마치 대도시에서 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질책처럼 느껴졌다. 그 방문 이후 민석은 어머니와 더 자주 통화하기 시작했다. 다혜는 대화의 단편들을 엿들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 응,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약속했잖아. 곧 다 해결될 거라고. 두고 봐.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다. 아니, 별거 아냐. 그는 손을 내저었다. 엄마가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 모든 게 맘에 안 드시는 거지? 지붕이 새고, 이웃이 시끄럽고, 마트 물가는 오르고. 다혜는 믿었다. 믿고 싶었다. 결국 그녀의 할머니도 꽤 괜찮게 살면서도 늘 인생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민석은 새해에 청혼했다. 샴페인 잔에 반지를 넣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다혜는 놀라서 살에 들릴 뻔했고 그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다혜야, 나랑 결혼해줘. 매일 아침 내 곁에서 눈을 뜨고 싶어. 물론 그녀는 승낙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내 사람을 만났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결혼식은 4월 19일로 정해졌다. 다혜는 조촐한 예식을 꿈꿨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둘만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어쩌면 바다로 여행을 가는 것 하지만 예정일 2달 전 민석은 갑자기 성대한 파티 이야기를 꺼냈다. 다혜야. 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시작했다. 내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진짜 결혼식을 올리자. 우리 친척들도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는지 보게 말이야. 민석 씨. 하지만 그건 너무 비싸잖아. 우리 모아둔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3,100만 원이지. 그가 정정했다. 그게 뭐 어때서?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이야. 가난한 사람들처럼 말고 제대로 사람답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우리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 회사에서 곧 분기 보너스가 나올 거야. 그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가로막았다. 부장님이 직접 엄청난 액수라고 약속하셨어. 내가 다 갚고 돈을 더 보탤게. 왜 회계사처럼 굴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추억은 영원하잖아. 그는 설득의 명수였다.
너무나 진심 어리고 설득력 있게 말해서 의심은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다혜는 예산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결혼 비용을 위한 공동 목표 계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석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그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했다. 집 수리 후 유산에서 남은 거의 전부였다. 민석은 600만 원을 보탰다. 결혼식 일주일 전 열쇠 사건이 터졌다. 다혜는 노트북 앞에서 학업 프로그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학년 말이라 서류 작업이 2배로 늘어났다. 민석이 뒤에서 다가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감쌌다. 그녀가 보통 녹아내리곤 했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제스처였다. 다혜야, 나 아파트 예비 열쇠 좀 줄 수 있을까? 그녀는 긴장했다. 왜? 우리 어차피 일주일 뒤면 같이 살 건데. 혹시 모르잖아. 그가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내가 직장에서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급하게 뭘 가지러 와야 할 수도 있고,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아니면 나 못 믿어. 마지막 말이 심장을 찔렀다. 누구에게도 열쇠를 주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이내 부끄러움의 파도에 잠겨버렸다. 어떻게 결혼할 사람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남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 남편이었다. 다혜는 서랍에서 예비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재빨리 입을 맞추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곧바로 결혼식 메뉴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결혼식 날은 4월답게 변덕스러웠다.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했다. 혼인신고는 정오로 예정되어 있었다. 낙동강의 진주 레스토랑에서의 피로연은 저녁 5시쯤 끝났다. 하객은 40명 정도였다. 다혜의 동료들, 몇몇 친구들, 그리고 구미에서 온 민석의 친척들. 고 여사는 저녁 내내 레스토랑에 대해 큰 소리로 감탄했다. 유라는 모든 꽃 장식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신부는 턱이 아플 정도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드디어 나의 날,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6시 반쯤 신혼부부는 이제 그들의 공동의 집이 된 다혜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4월의 땅거미는 아직 도시에 내려앉지 않았다. 비스듬한 햇살이 아파트 외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장 먼저 창고에서 할머니의 닭이 세트를 꺼냈다. 일부러 전날 가져와 잘 보이는 곳에 두려고 했던 것이다. 난초 무늬가 그려진 6개의 얇은 찻잔이 거실 선반에 자리를 잡자 아파트는 마치 생기를 되찾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지만 아내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곧장 창가로 걸어가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초조하게 창틀을 두드리고 있었다. 톡톡톡, 톡톡톡. 왜 그래? 다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아니, 그냥 보고 있어. 그는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길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몸짓 하나하나, 초조한 손가락 두드림, 그리고 누군가의 등장을 재촉하려는 듯 살짝 앞으로 기운 자세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다혜는 냉장고에서 어제 처녀 파티 때 남은 샴페인 한 병을 꺼냈다. 스파클링 와인은 미지근하고 시큼했다. 거품은 잔 속에서 힘없이 올라왔다. 그들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말이 나오지 않고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결혼식과 하객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민석은 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뭐라도 시켜 먹을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제안했다. 배달 앱에서 금요일에 치킨 할인하던데 배달 앱을 열다가 아침부터 와 있던 은행 알림을 무심코 보았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화면을 스쳐 은행 앱을 열었다. 결혼 자금 목표 계좌, 잔액 1,780원.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다혜는 숫자들을 다시 읽었다. 1, 7, 8, 0. 레스토랑, 사진작가, 사회자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약 470만 원이 남아 있어야 했다. 그녀 자신이 그저께 확인하며 이게 당분간 쓸 비상금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민석 씨, 그녀는 저주스러운 4자리 숫자가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우리 계좌에 있던 돈 어디 갔어?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깨가 돌처럼 굳었고 창틀 위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북소리 같은 두드림이 2배의 힘으로 재개되었다. 무슨 돈?
그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 질문에는 놀라움이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중요한 일에 방해받은 사람의 짜증만이 가득했다. 결혼 자금 계좌 말이야. 470만 원이 남아있어야 했어. 그런데 여기 그녀는 그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1780원이야. 민석 씨, 나머지는 어디 갔어?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다. 길고 끈적끈적한 침묵 속에서 은행 전산 오류나 기술적 실수일 거라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죽어갔다. 그가 마침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목소리만큼이나 짜증으로 가득했다. 썼지. 거기 뭐 서비스 요금, 음악 연장 요금 같은 추가 비용이 좀 나왔어. 기억도 다 안 나네. 그는 마치 사소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을 내저었다. 그게 뭐 중요해? 설마 우리 결혼식 날에 푼돈 계산하자는 거야? 푼돈. 470만 원이 푼돈이야. 다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녀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고 예산도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넌 아직도 내 것을 나누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짙었다. 쪼잔하네, 다혜야. 아주 쪼잔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의 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물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조종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다혜는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냥 놀라서 그랬어. 그러시겠지. 그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무언가 그녀의 안에서 억눌렸고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팔로 자신을 감싸 안고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재앙처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저녁 8시경 창밖의 4월 땅거미가 완전히 어둠으로 변했을 때 민석의 전화가 울렸다. 그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굳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에는 따뜻한 아들의 기운이 서렸다. 엄마, 안녕. 응, 다 괜찮아. 물론 기억하고 있지. 그는 창가로 걸어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혜는 여전히 대화의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걱정 마. 내일 아침에 내가 마중 나갈게. 그러고는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전화를 건넸다. 엄마가 너한테 축하 인사하고 싶대. 그녀는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예상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고 여사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다혜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들이 공주와 결혼이라도 한 듯한 환희로 가득했다. 축하한다. 드디어 우리가 이 날을 보내. 이제 우리 민석이도 든든한 사람 곁에 있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이고,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님이야. 엄마라고 불러? 엄마. 그리고는 잠시의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근데 아파트는 어떻다고? 방이 2개라고 했나? 네네. 방 2개예요. 다른 방은? 커. 적어도 한 15제곱미터는 되나? 17제곱미터요. 다혜는 이 질문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오, 좋네. 천장은 어때? 보통 높이야. 아니면 좀 더 높아. 우리 이 낡은 주공 아파트는 천장이 낮아서 손만 뻗으면 닿는다니까. 끔찍해 아주. 2m 70이요. 훌륭하네. 보일러는 새 거야? 아니면 옛날 그대로야? 창문은 다 이중창으로 바꿨고 질문은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베란다는 확장했어? 단열은 잘 되고? 이웃은 조용하고? 혹시 아파트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있어? 화물용 엘리베이터. 다혜는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왜요? 그녀는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아이고, 뭐 혹시 모르잖아. 시어머니가 웃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가구를 옮기거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잘 됐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평범한 어조로 덧붙였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유라가 공부할 조용하고 밝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 구미 닭장 같은 데서는 도저히 공부가 안 돼. 위층에서는 코끼리처럼 쿵쿵거리고 아래층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유라가 공부할 공간. 그녀의 아파트에서 유라 씨를 위한 공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혜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긴. 시어머니가 놀란 듯 말했다. 걔도 공부해서 졸업장 따야지. 대구에는 좋은 대학도 많고 기회도 더 많잖아. 그리고는 아이고 방해하면 안 되겠네. 너희는 쉬어.
가서 보면 다 알게 되겠지. 그녀는 다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가서 보면 다 알게 되겠지?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그녀 없이 결정된 것처럼 다혜는 민석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이미 다시 창가에 서서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유라 씨를 위한 밝은 공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반복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왜 궁금해하시는 거고? 그가 획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그냥 우리를 위해 기뻐하신 것뿐이야.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꿈꿀 권리도 없어? 내 아파트가 왜 상관 있는데? 다혜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민석 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가 소리치자 그녀는 움찔했다. 우리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분은 성녀 같은 분이야. 아버지가 술에 절어 사는 동안 혼자서 우리 남매를 키우셨어. 평생을 우리한테 바치셨는데 넌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벌써 비난하는 거야? 그 외침, 그 맹목적인 자식의 충성심 속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진짜 가족만이 존재했다. 구미에 남겨진 가족. 그리고 다혜. 그녀는 아내도 동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원이었고 열쇠였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 손의 떨림을 멈추려고 수돗물을 작은 모금으로 오랫동안 마셨다. 무언가 안에서 변하고 있었다. 서운함과 고통이 서서히 물러가고 그 자리를 이상한 평온함이 채우기 시작했다. 민석은 자정 무렵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처럼 평온하고 고요하게. 다혜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며 하루 동안의 사건들을 되짚었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와 눈꺼풀이 감겼지만 그녀는 잠과 싸웠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새벽 4시경 그녀는 결국 선잠에 빠져들었고 아버지를 보았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굳은 살 박인 손과 세심한 회색 눈을 한 아버지. 그는 그녀의 침실 문가에 서서 진지하고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딸아, 파란색 서류철을 들여다보렴. 거기에 다 적혀 있단다. 힘내라. 다혜는 벌떡 깨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창밖은 동이 트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꿈이 아니라 계시처럼 느껴졌다. 파란색 서류철. 그녀는 어떤 서류철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아파트 서류가 든 낡은 판지 서류철이었다. 그것은 책상 맨 아래 서랍, 다른 서류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다혜는 의자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서랍을 천천히 1cm씩 열었다. 서류철은 거기에 있었다. 먼지가 뽀얗고 아파트 서류라는 라벨이 발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위에는 익숙한 서류들이 있었다. 등기권리증, 건축물 대장, 영수증들, 그리고 그 아래 줄 친 공책에서 찢어 2번 접은 종이가 있었다. 그것을 펼치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힘주어 쓴 큼직한 글씨, 병세가 악화되던 끝 무렵에는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다혜야, 만약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는 거겠지? 너를 혼자 남겨두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널 믿는다. 딸아, 넌 강하고 잘 해낼 거야. 이 아파트는 오직 내 것이다. 아빠가 평생 일해서 내가 머물 너만의 공간, 너만의 요새를 마련해준 거란다. 절대로, 알겠니? 절대로 내가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집 열쇠를 주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렴. 신뢰는 화려한 말로 얻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쌓는 거란다. 몸조심해라. 사랑한다. 아빠가. 그녀는 울었다. 눈물이 글씨가 적힌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어떤 육감으로 그녀에게 이 당부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예견하셨다. 3년 동안 편지는 서류철 속에서 제 시간을 기다렸고 가장 필요할 때 모습을 드러냈다. 다혜는 종이를 손에 꽉 쥐었다. 안에서 차가운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곁에 있었다. 비록 기억과 이 글거 속에만 계시지만 곁에 있었다. 새로운 힘을 얻어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만약 그녀의 의심이 맞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민석은 가끔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해 메일을 확인하거나 무언가를 검색했다. 브라우저 방문 기록에서 그녀는 찾던 것을 발견했다. 운송회사 낙동강 운송의 웹사이트, 주문 추적. 운송장 번호는 쿠키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클릭하자 페이지가 로딩되었다. 경로, 구미 대구, 배송 날짜, 4월 20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배송 주소, 그녀의 주소, 내일, 아니, 이미 오늘이었다.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다. 다혜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공동 목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지출 목록을 훑어 내려갔다. 레스토랑, 사진작가, 사회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거래 내역이 있었다. 4일 전 440만 원 이체. 수취인, 주, 낙동강 운송, 구미. 거래 목적, 개인 물품 장거리 운송 서비스 비용 결제. 그는 자기 가족의 이사 비용을 그녀의 돈으로 지불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돈으로. 그리고 그 보너스, 그가 깃발처럼 흔들어대던 그 엄청난 분기 보너스는? 다혜는 며칠 전 민석이 집에 회사 서류 몇 장을 가져와 거실 선반에 두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서류철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거래 명세서와 세금 계산서를 넘기다가 마침내 찾아냈다. 회사 양식의 내부 공지문이었다. 자금 조달 축소로 인해 자재팀 직원들의 분기 보너스 지급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된 날짜는 2주 전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자고 설득할 때, 돈을 갚고 더 보태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는 이미 보너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림이 완전히 맞춰졌다. 화려한 결혼식은 계좌를 비우기 위해 필요했고, 열쇠는 자기 식구들을 아무런 방해 없이 드리기 위해 필요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이사는 그녀의 유산으로 지불되었다. 무언가 안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사랑, 신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재와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모독이었다. 다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소리치고, 울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은 소용없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더더욱. 가정사는 그들의 소관이 아니었다. 소란을 피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는 바였다. 시어머니는 연극을 펼칠 것이다. 아이고, 아들아, 저의 성질 좀 봐라, 내 불쌍한 아들. 하지만 우리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무너질 때까지 때로 압박할 것이다. 아니, 다른 전술이 필요했다. 감정이 아니라. 그들은 셋이고 그녀는 혼자니까. 논리와 돈,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이해하는 보편적인 언어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여자에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옷자락에 꿰매둔 비상금이 항상 있어야 한단다. 그녀에게도 그런 비상금이 있었다. 민석이 모르는 다른 은행의 개인 계좌. 과외 아르바이트와 연구 자료를 만들어주며 모은 돈이었다. 970만 원, 그녀의 비밀 무기였다. 새벽 5시경, 다혜는 소리 없이 옷을 입었다. 청바지, 스웨터, 운동화. 민석은 소파 쿠션에 얼굴을 파묻고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부르지 않고 7층에서부터 걸어 내려왔다. 거리는 서늘함과 정적으로 그녀를 맞았다. 가로등은 아직 켜져 있었지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24시간 운영하는 ATM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10분 거리였다. 그녀는 800만 원을 인출했다. 사전 신청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였다. 두툼한 5만 원권 뭉치가 주머니를 기분 좋게 묵직하게 했다. 이상하게도 밤거리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는 그녀가 어리석게도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가 훨씬 더 무서웠다. ATM의 밝은 불빛 아래 기계의 단조로운 윙윙거림을 들으며 그녀는 거의 평온함을 느꼈다. 주머니 속의 돈이 자신감을 주었다. 돌아와서 다혜는 현금을 나누었다. 대부분은 가방의 비밀 주머니에 숨겼고 15만 원은 잠옷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커피를 끓여 창가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2시간 동안 그녀는 커피를 3잔 마시고 아파트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앞으로 있을 대화를 마음속으로 20번은 연습했다. 창밖의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다. 첫 차들, 빗자루를 든 환경미 화원, 닥스훈트와 산책하는 할머니, 평범한 대구의 아침. 그녀에게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잠든 민석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랑도, 증오도, 오직 무관심과 놀라움뿐. 어떻게 그녀는 이토록 눈이 멀 수 있었을까? 그에게 그녀는 언제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지 못했을까? 머릿속에서는 다가올 대화가 맴돌았다. 중요한 것은 소리치거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것, 차분하고 핵심만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주문을 수행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하고 그녀에게는 돈이 있었다. 그녀는 말투, 억양, 몸짓을 연습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고 실패할 권리는 없었다. 아침 7시경 다혜는 창밖에서 그것을 보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더러운 파란색 포터트럭이 주차된 승용차들 사이로 어설프게 비집고 들어왔다. 도로의 흙먼지 사이로 구미지역 번호판이 드러나며 그녀의 최악의 예감을 확증시켜 주었다. 운전석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내렸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고 기름때 묻은 모자를 썼는데 내리자마자 트럭에 기대 담배를 피웠다. 다른 한 명은 젊고 구부정했는데 하품을 하고 까칠한 뺨을 긁으며 짐칸을 열러갔다. 민석은 마치 내장된 알람이라도 울린 듯 즉시 깨어났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며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다혜는 이 게임에 첫 수를 두었다. 민석 씨, 마당에 저 트럭은 뭐예요?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 가구를 내리던데 그는 벨트를 채우느라 그녀 쪽으로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 엄마랑 유라가 이사 오는 거야? 내가 가서 문 열어줘야지. 이사 오는 거다. 손님으로 온 것도 아니고 짐 몇 개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이사,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마치 몇 달 동안 상의해온 일처럼. 그는 문 옆 선반에 있던 그녀의 열쇠를 움켜쥐고 일주일 전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 열쇠를 들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몇 초간 다혜는 들은 말을 소화하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잠옷 위에 바로 재킷을 걸치고 맨발에 운동화를 구겨 신고 뒤따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았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2칸씩 건너뛰며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가 아파트 입구에서 뛰쳐나온 것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칸에서 거대한 소파를 꺼내는 순간이었다. 색이 바랜 장미무늬가 있는 기름때 묻은 갈색 천으로 덮인 푹 꺼진 괴물 같은 소파. 그 옆에는 고 여사가 코트를 활짝 열어젖히고 조화가 달린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채 전쟁터의 나폴레옹 같은 모습으로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금 뒤에는 유라가 바퀴 달린 거대한 여행 가방 옆에 서서 지루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석은 활기차게 손짓하며 어머니에게 아파트 입구를 가리키고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다. 다혜는 그 가족의 목가적인 풍경을 지나쳐 곧장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잠깐만요. 멈추세요. 모자를 쓴 나이든 직원이 소파 너머로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민석이 획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짜증으로 변했다. 다혜야, 너 왜 나왔어? 집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직원을 응시했다. 제가 이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주소지가 적힌 면을 펼쳐 보였다. 여기 서류입니다. 이곳으로의 이사는 계획된 적도 합의된 적도 없습니다. 이건 제 혼전 재산이고 저는 외부인이 들어와 사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는 따로 해결할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고 여사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섰다. 민석아, 내 아내한테 한마디 해. 발밑에 거치적거리지 말라고 말이야. 민석이 다혜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옆으로 비켜섰다. 다혜야,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마. 우리 엄마잖아. 뭘 그렇게 서 있어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은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옮겨요. 돈은 다 냈으니까.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소파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문 앞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빌어먹을 가구가 꼼짝없이 끼어버린 것이다. 나이든 직원이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다. 젊은 직원이 그 거대한 물건을 더 깊이 밀어 넣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소파는 병 속의 코르크처럼 문에 박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좀 들어 올려봐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고 여사가 팔을 휘저으며 지휘했다.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거렸지만
소파는 마치 콘크리트 문틀에 뿌리라도 내린 듯 했다. 내가 이 멍청한 가구, 보통 문에는 안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젊은 직원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다. 닥치고 밀어 나이 든 직원이 으르렁거렸다. 다혜는 이 광경을 초연한 평온함으로 지켜봤다. 끼어버린 소파는 그들의 모든 계획에 대한 완벽한 은유였다. 거대하고 흉하고 치밀하지 못한 그녀가 순순히 물러나고 순응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계획. 멈추세요.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충분히 또렷하게 말했다. 직원들이 멈췄다. 다혜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한 손에는 펼친 신분증을, 다른 한 손에는 5만 원권 뭉치를 들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아파트의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상속받은 혼전 재산이죠. 그녀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씩씩거림을 무시하고 나이든 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구미에서 먼 길 오셨고 돈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죠. 그녀는 지폐 3장을 셌다. 여기 15만 원입니다. 출장비, 기름값, 시간 낭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그냥 모든 걸 다시 싣고 떠나시면 됩니다. 어떤 말썽도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겁니다. 나이 든 직원은 돈을 보고 그 다음엔 분노로 할 말을 잃은 고 여사를 보고 그 다음엔 분노로 얼굴이 뒤틀린 민석을 보고 다시 돈을 보았다. 침묵은 5초간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다. 김 반장님 젊은 직원이 속삭였다. 이거 거의 편도 운송비. 조용히 해. 나이 든 직원은 지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아 세어보고 재킷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철수야, 소파 다시 빼. 뭐라고요? 고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 다 얘기 끝났잖아요. 민석이가 돈 다 냈다고요? 집주인께서 빼라고 하시네요. 김 반장이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철학적으로 말했다. 제가 뭘 따지겠습니까? 제 알바 아니죠? 저희는 배달해달라고 고용됐고 배달해드렸습니다. 어디로 들여놓을지는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문틀에서 소파를 빼냈다. 소파는 뽁하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트럭으로 끌고 갔다. 고 여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분노로 시뻘개진 채 입으로 숨을 헐떡였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녀가 악을 썼다. 민석아, 뭐라도 좀 해봐. 저게 지금 자기 친엄마를 길바닥에 내쫓고 있잖아. 민석이 다혜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다. 너 미쳤어. 우리 가족이야. 이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 그녀는 물러서며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쳐다봤다. 왔던 곳으로 가야지. 구미. 내 기억이 맞다면 거기 아파트 있잖아. 그때 여태껏 조용히 있던 유라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내가 처음부터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판결처럼 허공에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음모, 속임수, 주거 공간을 점령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 민석은 여동생이 방금 그들의 계획을 전부 실토했다는 것을 깨닫고 창백해졌다. 최유라,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여행 가방을 다시 트럭 쪽으로 끌었다.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이후 10분은 고함과 위협, 그리고 두서없는 저주로 가득 찼다. 고 여사는 법원, 검찰, 심지어 시청에 있다는 신화 속 인맥까지 들먹이며 위협했다. 민석은 어머니와 다혜 사이를 오가며 위협하다가 애원했다. 다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다 오해야? 우린 부부잖아. 그녀는 말없이 아파트 입구를 가리켰다. 당신 여행 가방, 현관에 있어. 열쇠는 선반에 두고 당신 가족이랑 같이 떠나. 날 쫓아낼 순 없어. 나도 권리가 있어? 법원에 가서 따져. 변호사 구해서. 일단 지금은 짐 챙겨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오직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에 지친 단호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고함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운전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무언가 말했다. 이 모양으로 보아 결혼 생활 전반과 특히 여자들에 대한 아주 화려한 논평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세 사람 여행 가방을 든 민석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근 소파와 상자들 사이의 짐칸에 올라탔다. 포터트럭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방향을 틀어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다. 다혜는 트럭이 모퉁이 뒤로 사라져 그녀의 하루짜리 결혼과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모든 환상을 싣고 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현관 선반에는 민석이 남겨둔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어리석게도 그에게 믿고 맡겼던 그녀의 열쇠. 그녀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돌리고 안전고리를 걸고는 몇 분 동안 문의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몸이 가늘게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바로 그녀는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그는 2시간 후에 도착했다. 연장 가방을 든 젊은 남자였다. 자물쇠 교체하시는 거죠? 그가 확인했다. 네, 가장 튼튼한 걸로요. 그는 3개의 잠금쇠와 자기장 방어 기능이 있는 새 자물쇠를 설치했다. 이제 주인 허락 없이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올 겁니다. 다혜는 돈을 지불하고 새 열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열쇠는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저녁에 그녀는 할머니의 닭이 세트가 있는 선반으로 다가갔다. 찻잔들은 손대지 않은 채 6개 모두 완벽한 줄을 이루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에 손댈 틈이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하지만 다혜는 그래도 찻잔 하나를 집어 부엌으로 가져가 뜨거운 물에 씻었다. 오랫동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꼼꼼하게.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길이 닿았을 가능성 자체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의 작은 도자기 군단은 온전한 구성으로 버텨냈다. 6개의 찻잔 모두 제자리에, 바로 그녀 자신처럼.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흰 국화를 사서 묘지로 향했다.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달 찾아왔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없이 서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 아빠. 저 잘 해냈어요. 아빠 편지 찾았어요. 써줘서 고마워요. 열쇠도 이제 새 거고 저한테 있어요. 다시는 아무한테도 안 줄 거예요. 약속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화강암에 새겨진 날짜를 보았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토록 짧은 줄 하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 아빠 말이 맞았어요. 집은 유세예요. 바로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다 괜찮아요, 아빠. 저 괜찮아요. 그녀는 해가 더 높이 떠올라 어깨가 따가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러고는 눈물을 닦았다.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는 출구를 향해 걸었다. 반년이 지났다.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민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아파트는 혼전 재산이었고 공동으로 모은 것은 없었다. 결혼 반지만이 보석함에 남아있다. 팔기는 아깝고 버리기도 그렇다. 그냥 두기로 했다. 최근 다혜는 대학 복도에서 이선영 선생, 바로 그 중매쟁이를 만났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다. 다혜 씨, 내가 정말 미안해서 내가 알았더라면. 괜찮아요. 선생님. 다혜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선생님이 어떻게 아셨겠어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선영 씨가 아파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것이 분명했다. 아마 민석이 사전에 물어보며 적당한 상대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람. 다혜는 평온하게 산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한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가끔 친구들을 만난다. 할머니의 닭이 세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녀의 평온을 지키는 작은 군대. 물론 외롭지만 그것은 거짓과 배신이 없는 정직한 외로움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파트는 새롭고 튼튼한 자물쇠와 함께 조용하고 밝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만족하셨을 것이다. 가끔 그녀는 생각한다. 만약 그날 아침 트럭이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민석이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철저하게 신뢰를 얻었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그는 서둘렀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은 언제나 서두른다. 그리고 그 서두름 속에 그들의 파멸이 있다. 그녀의 요새 열쇠는 오직 그녀에게만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